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민속주점을 운영하던 김 씨는 2017년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망 당시 김 씨 목에는 쑥떡이 걸려 있었는데요. 부검 결과 떡이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사인 불명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6개 보험사에 사망보험 상품을 20건이나 가입을 했는데요. 김 씨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법무법인 승인의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에 이 사망보험과 관련한 범죄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환기를 해보게 되는데요.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보험금 합계는 59억 원으로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만 142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 수익자는 김 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법적 자매지간인 A씨였습니다. 김 씨는 2016년 53세의 나이에 A씨 모친에게 입양이 됐고 이를 전후해서 보험금 수령자는 김 씨의 자녀에서 A씨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A씨는 망인이 떡을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으므로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면서 1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수상한 정황이 여럿이 있다면서 보험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고 A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이외에 별다른 보장이 없는 보잠성 보험에서 법적 상속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갑자기 중학교 동창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을 해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A씨는 대출금까지 써가면서 김 씨의 보험료를 매달 126만 원씩 대신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김 씨에게 모친에게 입양 동의를 받은 가정이 좀 석연치 않고 김 씨에게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 그리고 A씨가 보험 설계사 근무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수상한 보험계약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명 쑥떡 사망 사건으로 불리는데요. A씨는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제가 매번 방송하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법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매우 믿을 수 없는 이상한 계약으로 보여지고요. 사망을 노리고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한 범죄 행위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여기에 자꾸 이제 입양이라는 절차가 동의되는데 사실 입양은 이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과 그다음에 보호를 해주고 싶어하는 보호자를 연결하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범죄에 자꾸 이용되는 것이 나타날 때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이 참 현실인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일들이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망보험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고의로 보여지는 살인사건들 좀 이번 기회에 다 밝혀져서 처벌이 됐으면 좋겠네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하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20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사춘기를 겪고 있는 새아이 엄마입니다. 부쩍 예민해진 중고등학생들을 살피느라 눈꽃들 사이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씻고 있는데 거래처 박사장이란 이름으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핸드폰을 열어보았는데 문자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데이트도 즐기고 잠자리까지 했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용서해 줄 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의 실수일 뿐이다. 이미 헤어졌으니 용서해주면 다시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과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 되었고 아이들만 키우게 해달라, 재산 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남편은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온갖 핑계로 이혼 협의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이혼 신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라 살림하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이미 사이가 틀어져 각방을 사용하고 남처럼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필요한 대화만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남편이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당사자끼리 이혼하기로 협의했을 때 재산 분할은 없는 것으로 했고 부정행위는 용서해줬으니 1년이나 더 산 것이 아니냐, 재산 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은 포기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네, 사연을 읽다 보니까 좀 화가 나네요. 김하영 변호사님. 네,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1년 전에 부부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했지만 이혼이 차일피일 미뤄졌다고 합니다. 자, 당시 이혼 절차를 밟았다면 협의 이혼을 하게 됐었겠네요. 네, 부부간의 이혼 조건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특히 사연자분처럼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매달 지급할 것인지, 일시불로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또 면접 교섭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지면 당사자 간에 협의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셔서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 받으시고요. 부부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 등본을 시구, 읍, 면 사무소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시면 이혼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협의가 원만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1년을 지나버렸어요. 자, 이럴 경우에 또 그리고 협의한 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 사연자분의 질문도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소송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협의했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 법원은 협의상 이혼을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한 내용,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만 키우게 해달라는 조건, 친권 양육권만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그 재산 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협의를 하셨잖아요. 네. 이런 조건이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즉 협의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요. 네. 그 어떠한 원인으로든 간에 협의상 이혼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지속되거나 또 사연자분처럼 소송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애초에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협의 이혼의 조건으로 약속한 내용은 협의 이혼을 할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다시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논의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네. 따라서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 제기하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 분할, 또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얼마든지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원이 애초에 협의할 때 그 재산 분할이라든지 양육비를 정했을 때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참작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은 우리 사연자의 경우에 지금 재산 분할을 안 해도 된다, 이혼만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사정상 이 부부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런 남편이 이혼마저 거부하자 이혼을 원하는 입장에서 피치 못하게 이 아이들 양육권만을 제시한 조건일 뿐이라서요. 재산분할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혼인기간 중에 그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실 수 있고요. 양육비 역시 그 남편의 수입 그리고 자녀들의 연령 그리고 사례자분의 경제적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참작해서 다시 정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에서 가장 화가 나는 게 남편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부정행위를 알면서도 1년을 더 같이 살았으니 이전에 핀 바람은 용서해 준 것이다. 그리고 이혼하기로 협의를 한 것이니 이후에 핀 바람도 용서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민법 841조에서는 부정으로 인한 이혼 청구권의 소멸 조문에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할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전에 동의했다는 뜻은 앞으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데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뭐 굳이 합의서라든지 서면을 쓰는 것 이외에도 언행 등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정황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그 협의 이혼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별거를 하거나 완전히 재산을 정리를 하고 별거한 경우 이렇게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을 경우 이후에 만나는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사례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례자의 경우에도 이 사전 동의를 하신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사후 용서라는 것은 이미 저지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표시인데요. 이때는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 없이 묵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이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 사연에서 아내가 이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어요. 자, 용서할 테니 사실대로 말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경우에 이게 용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잘못한 이 자녀들에게 부모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부부간에도 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법적인 판단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를 알고 난 후 상간녀와의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용서로 보았는데요. 단순히 외면적으로 용서의 표시, 용서할 테니 사실대로 말해라. 이런 부분에서는 용서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비슷한 유형으로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면서도 잠자리를 아내와 했다는 것만으로는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조금 어려운 사연이었는데 김하영 변호사님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사연자분은 정리를 하면 일단 이런 남편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법적 권리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김하영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로렌 올레드의 Never Enough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